재판도 그렇고 재판을 어떻게 하면 지연시키느냐 거기에 관한 온갖 그냥 기술들이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재판이나 수사라는 거는 윤 대통령이 정치 보복 차원에서 했다고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직선거법 이제 항소심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 이제 중요한 뭐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국은 신청을 해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나올 수 없는 형량인데요. 2심 재판이 시작되자 본인이 받는 선거법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겁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걸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판 지연 아니냐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아시는 분들은 실익도 없는데 이걸 왜 했지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왜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네네. 똑같은 그 선거법 조항 가지고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한 사례가 여러 차례 쌓여 있었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번에 신청한 것도 네. 저는 당연히 재판부가 기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뭐 법꾸라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 법을 좀 안다고 법적인 기술을 써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거는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서류 안 받고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국선 변호사까지 선임할 지경까지 가고 그래서 그거를 변호인들이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정치 지도자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자기 재판을 지연시키고 탄핵 심판은 빨리 하라고 그냥 난리를 치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또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헌재가 여러 번 기각한 사안이잖아요. 지연시키기에는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냥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한번 해본 거다. 본인 생각이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본인 판단해서 한번 한 거지. 지연시키거나 뭐 다른 뭔가를 꿍꿍이가 있어서 했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보이는 수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보다는 이제 법률가로서 나는 이거는 한번 따지고 싶다. 근데 그걸 안 했어야지 국민들이 그런 오해를 안 하지. 심플한 의도로 가진 거다. 이번에 보면 헌재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고 재판을 어떻게 하면 지연시키느냐 거기에 관한 온갖 그냥 기술들이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송기록 통지 수령이 없어요. 또 변호인도 지금 선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과 같은 지연 전략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참 전에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자료 요구서가 결국 헌재로 반송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4일 연속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 신청을 낸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 책 하나 누가 써도 될 것 같아요. 면밀하게 말하면 뭐 양쪽 다 자기 거는 좀 지연시키고 상대는 빨리 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경중을 따지면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죄는 다르죠. 그죠, 많이 다르죠. 죄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 차원이 다른 건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재판 지연시킨 거는 거의 뭐 6년, 7년 동안 건 재판이 많고 어리선한 정치인들은 이렇게 많이 재판 받는 사람도 없고 제 주변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이른바 더블 헤이트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둘 다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싫어. 윤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대표 싫다는 사람들이 정치 있어요. 혐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둘 다 싫다.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재판이나 수사라는 거는 윤 대통령이 정치 보복 차원에서 했다고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온갖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때 왜 유권자들이 지금 민주당한테 그 정도 의석을 줬느냐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했을 가능성보다는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요. 아니요. 그걸 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그렇게 끈질기게 수사를 했다 그러시는데 일부 그런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다수죠. 아니요. 근데 이수석님이나 저나 어지간한 정치인 같으면 아무리 탈탈 털어도 이재명 대표같이 그렇게 범죄 혐의가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거는 그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2심에서 7년 8개월 징역형을 받은 거고 뭐 대북 송금을 누구 때문에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많은 재판받는 후보가 만약 대통령이 돼버리면 그다음부터 재판을 어떻게 저 사람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5년 기다리다가 그때 가서 그럼 재판이 속게되는 건지 아니면 임기 도중에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혼란과 불안이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2심이 3월 초에 나왔다고 맞아요. 쳐요. 유죄가 됐어요. 만약에. 무죄가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유죄가 됐으면 대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대선은 아마 치러질 가능성이 있죠. 뭐 3월 초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그러면 이제 대법의 기각이 최종 되는 판결 이유는 나오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이거 정말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대통령 재임 중에 확정 판결을 때렸다. 네. 그러면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은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는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저는 법원이 판단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단을 해서 저는 2심에서 스톱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걸 누가 스톱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2심이 빨리 끝나고 대법원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가지고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밝혀주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제일 깨끗하죠. 대표님 지금 대선이 눈앞에 와 있는데 압도적인 1위를 법원 판결 후보 자격을 취소시켜버린다? 그거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근데 부동 1위라는 것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러 사람이 그냥 경쟁을 하니까 그런 거고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가 독점해가지고 다 장악했기 때문에 독재요? 그렇게 딱 나오지. 이재명 대표하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하고 1대1로 이렇게 붙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있잖아요. 뭐 바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응책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 뭐. 저는 근데 변호인단의 상태를 보니까 이 백방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전술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제 생각엔 재판 진행하는 데 의미가 없다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탄핵 재판에서는 거의 나 제발 탄핵해주세요 수준이에요 거의. 계속 자백해. 그러니까 자백하고 애초에 이 법률적 방어 전략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형사 재판에서도 그렇게 큰 방어 전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제 내란죄는 그 목적성을 부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란 목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 계몽용이다. 경고를 주려고 한 거다. 이런 얘기는 전부 다 목적성 부인하려고 하는 얘기라서 지금 탄핵 심판정에서 나오는 진술이 형사재판정까지 비슷하게 나간다면 형사재판에서도 목적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책임을 야 김용현이 한 거지 누가 한 거지 하고 계속 아래로 넘기는 식의 거기는 이제 그 중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재판정은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정은 굉장히 당당한 것 같이 정치 선동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두 개를 구분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 히틀러가 폭동을 일으켰다가 구속되고 나서 그걸 정치의 선동의 자료로 만들어서 기사 회생했지 않습니까? 책도 쓰고. 이용해서. 지금 네 그렇죠 나의 투쟁. 나의 투쟁. 지금 그 비슷한 현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극우 세력들한테 응원한다, 고맙다, 또 폭동을 마치 일으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지금 본인이 자백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뭐 윤석열 대통령 멍청하다,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오랫동안 법률가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저 이제 김성욱 사실 의원님도 이제 법률가시니까 예, 예. 김성욱 의원님도 이제 얘기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 저희 당 뭐 주류적 의견과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건 뭐 말씀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형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범죄입니다. 내란 수괴죄는 뭐 정말 재판 절차 협조를 한다고 해서 무기징역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계산이 다 맞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적 판단으로서는 이길 방법이 없는 재판. 그러면
본인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뭉치는 역할의 중심적 역할을 하면 저희 국민의힘에 또 이 강성 지지층을 이용하려는 또 정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과의 서로 간의 니즈가 맞는 거죠. 그러면서 지지층 단합 효과를 내고 이것이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무결점을 지켜야 돼요. 무결점을 지켜야 되니 어떤 증거가 들어오더라도 나는 아니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지층을 모아야 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법률 재판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정치적인 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더 하자면요. 전 이렇게 흘러갔을 때 국민의힘에 대형 폭탄 터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갑자기 윤석열 통한테 이렇게 쌍권총이 가가지고 막 물안도 드리고 하면서 받아드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야 어떻게든 대선 이겨가지고 나 사면시켜라. 그걸 계획하고 있겠지. 이게 나오는 순간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선을 이길 것이냐 본선을 이길 것이냐. 일단 윤석열을 끌어안고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봐봐요. 아니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은 네.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연속 탄핵이 되거든요. 사실 후보 안 내야 됩니다. 후보 안 내야 돼요. 제일 좋아하시네. 맞죠? 동의하죠? 후보 내면 안 돼요. 후보 내면 안 돼요, 사실은. 둘이 악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의견 일치할 때는 이렇게 또 예. 아니 그런 말이죠. 여기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게 녹화 날짜가 이제 일요일에서 그런데 사실 이제 그 4일로 예정되어 있는 5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진우하고 이제 여인형 또 이제 뭐 사령관들은 지금 군 검찰 조사에서 얘기들이 지금 흘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리한 그런 진술들이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사실 이제 국회에 이제 증언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싹 다 말이에요. 정리해라. 예. 자, 그래서 이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그날의 상황을 좀 미리 좀 예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저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수계 옆에 이제 협력자가 되어도 엄청난 처벌을 받는 것인데 재판부에 최대한 이제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될 것이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놀랐던 게 뭐냐, 홍장원 차장이 했던 증언들의 상당수가 제가 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화법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싹 다 잡아넣어라 이런 거. 네, 화법이 딱 맞아들어갑니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처음 봤을 때 그 부정선거에도 인천지검 시켜 싹 다 잡아넣으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을 썼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화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데?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녹취가 있고 이런 상황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공방이 굉장히 가열되겠죠. 세 분이 나오는데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홍장원 전 1차장은 별로 걱정을 안 해. 보니까 굉장히 단단하신 분이더라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굉장히 특출하시는데 그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8시 22분에 통화를 한 이후에 국정원 청사로 돌아가서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부분을 TV로 보고 그 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시간, 장소, 그 당시 분위기 이런 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스파이 넘버 네. 2인데. 그러니까 멘탈이 괜찮아. 근데 이진우, 여인형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가기 전에 멘탈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들어보면 액면을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럴 수 있는 분이거든요. 눈 쳐다보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한 말을 그냥 앞에서 부인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당황을 합니다. 당황해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고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기억과 멘탈이. 그래서 꼭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반드시 멘탈을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정의는 계엄 당시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고 그다음에 그것은 더 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 변호인께서는 그 별명 10여 명의 명단을 제가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검거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이 말은 다르잖아요. 검거를 요청한다는 건 국정원에서 검거를 진짜 한다는 얘기고 제가 이제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메모지 않습니까? 메모를 왜 작성해놨어요? 제가 나름대로 그 상황을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거죠. 그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죠. 예, 정확하게 기재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 어떤가요? 대통령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증인에게요. 저한테요? 네. 뭐 일부 유사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그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굳이 왜 거짓말하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고등학교 이제 동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의 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최측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국회에선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여놓고는 지금 생각해보니 사법 판단 영역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며 당시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어서 공무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대통령에 반하는 그런 진술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뭐 본인이 정상인이다라고 얘기한 거 정도인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거는 지금까지 그 주변에 지금 비정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고 당연히 말렸어야 되는 거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드디어 국민들이 자세히 아는 거예요. 저 당대표 하던 시절에 오죽하면 당대표가 드러눕지 않고서야 저 사람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겠느냐. 근데 이게 국무회의도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거죠. 비극적인 겁니다. 그 이상민 장관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그 부분을 조금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고도의 통치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 주장을 믿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은 그걸 정면으로 부인을 한 겁니다. 12월 3일 있었던 일은 내용을 보면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물리력, 군사력을 동원해서 척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반민주적, 반보수적, 반헌법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고도의 통치 행위로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당연한 귀결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가장 가까워 있었던 이상민 장관 스스로도 고도의 통치 행위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 탄핵 반대하시는 분들 또는 강성 지지층 분들께서도 한 번쯤 고려해 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민 장관 뭐 그 전 장관 각자 도생의 길로 이제 접어든 건데 형법상으로 보자면 공범이 될 거냐 아니면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거냐 부하 수행자가 될 거냐 이게 엄청나게 양형 차이가 크거든요. 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최소한 공범을 벗어나야 되겠다. 또 주요 임무 종사자에서도 벗어나야 되겠다. 부하 수행자로 가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냥 그게 맞춰서 지금 진술이 조정되고 있는 것뿐이다. 드라이하게. 그런데 오늘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렇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아무리 질문을 해도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자기가 겪은 제한적인 상황 그리고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인데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심 무렵에 대통령님과의 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12월 3일 울산 회의 일정 중간에 뛰쳐나와서 상경을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시죠? 국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12월 5일 행안위에서 얘기하셨잖아요. 본인이 기존에 이야기했던 건 답변을 좀 하세요. 계속해서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 제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입니다. 여기에 이상민 말고는 전부 다 검찰 출신들, 박성재,
그다음에 이완규, 김주현 민정수석 이렇게 네 분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송년 모임이다. 이제 얼굴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얼굴 한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 안가에서 송년 모임, 얼굴 못 볼까 봐 거기서 모여서 식사를 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왜 모였고 누구랑 함께 있었냐, 혹시 민간인이 같이 있었던 건 아니냐, 뭐 등등등에 대해서 저는 이상민 장관이 이렇게 작정을 했으면 이왕 진실의 방에 들어간 거 진실을 다 말씀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높게 평가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되게 비겁하게 도망간 거거든요. 각자 도생. 네. 일단 자신이 관여 안 했으면 안가를 왜 갑니까, 다음날? 이 안가에서 그 윤의 최측근 법률가들이 모여서 야, 이미 계엄 이거 내란으로 갈 건데 이거 어떻게 법률적으로 막을까? 그거 논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내란 공범으로 탄핵하겠다니까 탄핵하기 전에 사퇴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게 그랬던 사람, 주력날 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진실의 방에 들어가서 진실을 얘기한다? 저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김용민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은 미국이를 보고 내려오면 무조건 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상민 장관과 저 사이에도 뭐 이렇게 좋아할 만한 관계는 아닌데 여기다 미국이 물고 내려왔는데 너 옛날에 공산당이었잖아 이렇게 하는 순간 아무도 안 몰고 내려오죠. 지금은 저는 민주당이 가끔가다 이 국면에서 상황 관리하면서 이상민 그래 예전에 이런 했으니까 지금 와도 못 믿어 이렇게 하는 전술은 좀 법리학권 입장 유리한 전술은 아니다 이런 아니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뭐 우리가 필 전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할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의 말의 신빙성에 대해서 우리가 높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본인이 지금 말렸다라고 하는데 뭐 경호처 직원들이 있었어도 말렸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렸어야죠. 안 말렸으면 공범이에요. 와 저는 이 확정적 개념을 이게 맞죠. 저는 윤석열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날뛰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말리는 거 관계없이 간다가 제 입장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말려야 될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이라면 안 말리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나 모르겠다 포기해버린 것 자체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국민이 죽을지 안단 이게 말이에요. 저는 약간 전술적으로 너무 엄격한 것 같아요. 근데 형사 절차와 지금 탄핵 심판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 하자는 게 너도 공범이지랑 그다음에 이제 이 절차를 또 빠르게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법야권의 고민인 게 윤석열 대통령의 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주변 분들에게는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 법야권에서 관리하면서 조금은 그걸 너무 세게 밀어붙인 거 아니었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전부 다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내란을 진압하는 게 마치 게임을 하듯이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네, 이건 원칙적으로 내란범들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진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란은. 다른 범죄랑 다릅니다. 공포심을 심어줄 정도로 진압을 해야 되는데 친위 쿠데타이다 보니까 시기도 놓치고 저쪽이 다 권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빠르게 못 가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느 지점에서는 이게 과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을 때 여론이 이제 반향이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사실 언론이 이제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헌재 재판관의 이제 편향성에서 이제 3인을 언급을 많이 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교류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15년 전에 쓴 페이스북 글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이에 헌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탄핵 불복을 지지층에 호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가 진보 보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구조의 다양성들을 담아내는 구조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3명, 법원 3명, 국회 3명 이렇게 뽑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돼야 우리 헌법을 어느 일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되게 폭넓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 구성의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재 구성에서 개개인의 특성 혹은 그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에 대한 공격은 헌법재판소라는 기능을 무시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김용민 의원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헌재의 다양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 구축해 놓은 거는 탄핵 재판이라는 거는 단순 다수제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특별 다수를 동의를 받아야지만 탄핵이 성립하는 것인데
특별자수가 성립할 정도면은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 넘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구직을 성향을 나눈다 그러면은. 그런데 그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실제 박근혜 탄핵 때도 이런 지리한 공방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때 이 사람은 무조건 보수 성향이니까 이 사람 무조건 부결 낼 거야 했던 사람도 가결을 냈거든요. 이동을 했거든요. 안창호 현 국가인권위원장 이름까지는 안 내려고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웃긴 게 문영배 재판관을 공격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뭐 친분을 얘기합니다. SNS 친분. 예. 서로 SNS에서 안부를 묻고 그런 거죠. 이게 되게 말이 안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저기 재판관과 관련해서 기피 신청을 하거나 공정성 의심을 하는 얘기를 할 때는 보통 피고인 혹은 재판받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 받는 것도 아니고 소추위원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의 대표일 뿐인데 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걸 문제를 삼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이재명 대표 나오면 무조건 갖다 박아서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 습성을 여전히 유지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가족들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만 찬성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찬성하고 대다수가 찬성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골라서 임명한 재판관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잘못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의미한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내가 이런 시간 끌기도 하고 법리 싸움도 하고 하는 거다 하지만은 실제 날은 받아놓은 거고요. 제가 봤을 때 기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날은 받아놓은 거고 그때까지 선거 준비 못하게 방해 공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하는 바와 실제 나타나는 효과는 완전 다르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측 변호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사실은 제일 답답하고 이거 큰일 났다라고 싶은 건 사실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를 대하는 태도예요. 최상목 대행 측 발 뭐냐면 법무부에 법률적으로 이게 타당한 헌재 결정인지 물어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헌재 결정은 헌재재판소 법이나 이런 게 봤을 때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해요. 그냥 따라야 돼요.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건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미루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또 보수주의자 입장으로 참 참담하고 마음이 급하고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냐 하면 법치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보수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근데 그것이 단기적인 당리당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보수의 가치인 법치주의 준수, 또 헌정질서 준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중도보수층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오로지 이익만 쫓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저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침팬지보다 정치를 못한다고 봐요. 야, 이거는 침팬지 침팬지 폴리틱스 보셨잖아요. 거기서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해서 세를 넓히고 힘을 키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 연대를 다 걷어차버리고 계속 그냥 극으로만 한쪽으로만 지금 몰려가서 힘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침팬지보다 정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